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일단 뭐 크리스마스라서 미국은 뭐 쉬었습니다만 어제 쉬었고요. 그저께 반장했죠. 반장 사이에도 그 반장에도 오르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미국에서만 있었던 산타 랠리. 미국에서만 있었던. 네. 네. 반장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온장 전체적으로 하루 거래량하고 비교해봐도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 거래량도 없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 일부 종목 시가총액 상위의 메가캡들의 영향력이 확대가 됐고 몇 개 종목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인덱스가 108, 국제 수익률이 4.59, 시장에는 비우호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부분은 뭐 트럼프노믹스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듯이 네. 지금 미국 시장에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뭐 전 세계에서 돈이 다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장 각광을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7.36%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렸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만 산타 랠리가 있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트럼프노믹스 뭐 이런 부분들 말고요. 월가에서 뭐 자료들 보면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향후 4년간 테슬라만 좋을 거다. 이런 보고서까지 막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저께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그 현대차에서 그 아이오닉을 비롯한 미국에서 꽤 전기차를 많이 팔았어요. 네. 그것은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 네.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용하게끔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먼저 말씀을 이거 좀 드리면 테슬라의 4분기 판매가 사상 최대 전망된다라는 바클레이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분기 인도량이 약 51만 5천 대. 분기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내용도 쓰긴 썼습니다. 어떤 거냐면 테슬라 주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기차 출하량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네. 자율주행과 AI 이런 것으로 움직일 것이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현재 상태에서 테슬라의 4분기 판매량 막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자율주행과 AI 관련된 성장성으로 계속 보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에 인도량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건 왜 그런지는 우리 다 알죠. 트럼프 집권 전에 지금 먼저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수출의 지표 보면 여전히 우리 반도체 굉장히 좋죠. 네. 맨날 반도체 안 좋다 그러는데 반도체 보면은 YOY도 그렇고 뭐 MOM으로도 증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집권 이전에 물량 확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들도 먼저 사야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24일 날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매도는 없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 62억 정도 매도이고요. 기관들도 한 239억 순매수예요. 연기금이 지수가 한 이틀 좀 올라와서 2,400포인트 위로 올라서니까 매수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투자 매수가 좀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하겠죠.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줄어든 거는 장중에 1,460원을 아주 살짝 터치를 했죠. 네. 1,458원 정도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었다는 것은 여기를 고점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이 순매매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합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순매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 관련된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소폭 상승 출발해서 그냥 공방만 벌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코스피가 6.6조, 코스닥이 6.3조, 합쳐서 12.9조예요. 12.9조. 네. 오늘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뉴스를 드릴 텐데요.
이 수비점 구조잖아요. 네. 코인 시장 5대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예. 합계의 11월 평균 거래 대금이 하루에 14.9조, 15조입니다. 15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얼마나 지금 침체되어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 정도 나오면서 지수 반등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즉 원화가 1,460원을 터치하는 상황까지 됐는데 많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네. 배당 관련 매수세가 좀 있었다. 그 정도로 좀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이오와 로봇주들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요 바이오하고 로봇주하고 조선주들이 같이 좀 움직였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일부 종목이 이제 움직였고 로봇주들이 움직였던 것은 이제 조선주의 협동 로봇이 들어간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부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국제 수익률 달러 인덱스 상승은 시장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노미스의 기대 수급이 있는 거고요. 근데 트럼프 노미스의 기대 수급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기를 그냥 막연한 기대로 올라왔던 것은 다 내려왔고요. 이미. 네. 그리고 역시 이제 트럼프 노미스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거야 하는 쪽만 지금 살아서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좀 주춤하긴 합니다. 네. 정오점을 돌파하는 부분은 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됐는데 일부 종목만 올라도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도가 약하거나 또는 새로운 빅이벤트가 없는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자금의 흐름들은 스톱됐겠죠. 다 휴가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아마 엑시트 하면서 여기서 뭐랄까 클로징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올해 성과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정말 천문학 숫자일 거예요. 네. 아마도 그런 상황이니까 다들 뭐 휴가 떠나고 그래서 큰 자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큰 자금이 움직이지 않은 가운데서 일부 종목이 오르니까 지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매수를 좀 해야 되고요. 저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연말 되면은 배당을 노린 투자를 좀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연말 되면은 배당 관련주들이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들이 오르니까 시세 차익을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주가는 올랐는데 이제 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쫓아가서 나중에 보면은 뭐 배당은 받았지만 주가는 더 내리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뭐 나름대로 매년 꼬박꼬박 잘 주는데 이런 데들은 충분히 사서 일단 배당 받고 팔아도 되니까. 네. 뭐 주가가 여기서 더 그 종목들이 많이 떨어질 위험은 뭐 요 잠깐 사이에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제 최대 리스크인데 최근 들어서 또 더 올라가고 있는 건 해외발 뭐 상황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 리스크의 스케줄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결론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케줄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제가 그저께도 말씀 좀 드렸지만 12월 3일 날 계엄령하고 나서 지금 12월 26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23일이 지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그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론이나 이런 뉴스들 많이 보면은 이제 막 희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리스크가 딱 터질까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뉴스 잘 들어보시면 그런 걱정 많이 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인들이 정책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그냥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제 뒤로 좀 후퇴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이 가장 다들 지금 우리 시장이 내년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배당 매수나 원화 약세 수혜주로 이제 제한적 매수로 일부 종목에서만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한국 탄핵 섹터가 길어지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난번에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다가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쪽에서도 이게 좀 일단락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AA-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불안한 정치 상황이 길어진다면 신용 하락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 저출산 문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등의 한국 경제 하방 위험 속에서 정치적 불안이 길어지면 신용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좀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높은 외환 보유고와 경제 회복력을 기반으로 불확실성 완화 시 견고한 경제 전망을 회복할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의 우리가 비관론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인가에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뭐 그쪽을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경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 네. 부분.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좀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환 보유가 좀 줄면은 막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요. 네. 이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 경제 시스템들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발전해 온 거였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에서 갑자기 닥치면 경험이 없는 상태에 닥치면 아마 그대로 맞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 장치들을 해놓은 것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여전히 내년도 우리 경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정책 불확실성에 불안하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정말로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내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이번에 냈습니다. 25일 날 2025년 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걸 제시를 하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위험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 필요시에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화 건전성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다. 금융기관 보유 대출 채권의 한운 대출 적격 담보 등을 할 것이고 네. 이런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입장에서는요. 한 가지는 그냥 보면 다 안 좋으니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안 좋다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잘 안 믿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런 잘 안 믿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개인 대출이나 네. 아니면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더 우선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경기의 하방 압력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이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바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경기가 하방 압력이 되면은 그 각국에서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하는 게 뭡니까? 유동성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주식 시장은요. 네. 주식 시장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동성을 금융권만에 줄 거냐, 기업에 줄 거냐, 개인에 줄 거냐에 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가도 달라지고 시장도 달라지고. 네. 과거에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유동성 보강을 위해서 대출 기준 완화를 했을 때 은행에만 줬는 경우에는 그 돈이 금융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물 경제에 움직임이 없어요. 물가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전혀 움직임이 네.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는 또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년 미국 시장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네.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 직접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성장성을 위해서 이제 했었고요. 가장 최근이 언제냐면 팬데믹 때예요. 네. 그땐 채권 발행해서 그 돈을 누구한테 줬냐? 개인한테 소비자한테 줬어요. 그래서 물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네. 물가 오른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요 얘기 제가 한번 했죠. 네. 트럼프 집권의 이기 집권에서 그러면 재정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정 네.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뭐 대출 한도 그래서 한도를 없애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는 한도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정 확장을 해서 그 돈을
개인한테 줄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것 같.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기업에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준다면 어떻게 줄 거냐? 보조금으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장려금, 보조금 이렇게 그렇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많이 준 데가 성장 산업 중에서 네. 신재생 에너지 많이 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데 줬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이 한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아마 트럼프 똑같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조금. 예,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에 그렇게 주겠죠. 네. 원하는 산업에. 또는 바이든이 했던 반도체나 신재생 에너지에는 이름을 바꾸면서 다른 방법으로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좀 미국 시장에서는 섹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 유동성 얘기다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게 안 좋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전체 시장의 흐름과 섹터의 흐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장에서는 내년도에는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 시장이 뭘 기대해 본다면 네. 첫 번째 싸다라는 거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올라갈 수 있겠어?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싸다에서 올라갈 수 있겠어? 오케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어디는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내년에 특별 채권 600조 원 마련한다라는 미국 중국 경제일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2024년 올해에는 1조 위안 발행했어요. 근데 내년에 3조 위안에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소비 촉진하고 맨날 하는 얘기예요. 기업 선비 경신, 기술 혁신에 첨단 부분에 투입한다 이런 건데 이 3조 위안은 규모는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특별 채권 사상 최대의 규모이고요. 전기차와 로봇, 반도체, 청정에너지에 1조 위안 정도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워낙 네. 이제 미국을 바라봐야 되고 미국의 공급망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 부양 정책들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은 사실은 그게 제일 영향력이 컸어요. 네. 과거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 좀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어떻게 안에 있네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즘에 뭐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동영상 보면 좀 대단하지 않아요? 아 중국 휴머노이드? 아니면 아니요. 저기 거 테슬라 거. 테슬라 거. 테슬라 거. 옵티머스. 옵티머스요. 네. 그냥 뭐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AI 뭐 이게 모든 게 궁극적으로 로봇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게 사실 로봇을 옛날부터 하던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예. 있고 일본의 뭐 저 혼다니 어디 다 엄청 만들었잖아 네, 로봇을 네. 한 20년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테슬라 걔네들은 네. 사실 얼마나 이렇게 업력이 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냥 거의 최고 수준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손으로 계란 짚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초기에 다 했어요. 안 한 게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오픈 AI 창립 초기에 같이 투자한 그랬죠, 거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얘기하는 게 오픈 AI가 이 2017년도에 로봇 팀을 구성했다가 해체했습니다. 2021년도에. 진짜 LLM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다 못한 거죠. 자금력도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요번에 뉴스 디인포메이션 뉴스 나온 거는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개발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요.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네. 투자를 하고 있었냐? 피규어 AI 1X라는 이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이게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이게 나온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여기에 오픈 AI,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들이 다 투자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여기하고 같이 하드웨어는 이쪽에서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오픈 AI에서 로봇 개발을 한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이 회사에서 피규어에서 스타트업에서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 로봇에는 챗GPT가 탑재되어 있는 로봇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앞서서 있지 않습니까? 옵티머스가. 네. 근데 이런 얘기가 가지고 나온다는 건 여기에 경쟁이 생긴다는 얘기는 성장이 훨씬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쪽 산업이.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는 뭐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예.
저 다른 나라라기보단 뭐 미국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네. 뭐 로봇에 뭐 AI 하여튼 그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기술들의 치열한 경쟁들이 지금 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아, 우리도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뭐맨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 진짜 우리는 그냥 우리 그리고 범민이라고 그랬죠. 필부라고도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상은 물론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네. 곳곳에 많은 분들이 이런 노력은 하고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왜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약간 거기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주식 투자자 중에서도 우리 세 명처럼 이걸 매일 뉴스로 전해드리고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5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6번은 전고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마다 이렇게 뉴스 저렇게 전해드리는 거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뉴스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기술이 상당히 지금 진보되어 있고 파일럿 네. 제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가 4세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이 임박되어 있다. 시제품 생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준비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 공정별 장비 반입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물류 자동화 설비 구축만 하면 내년 1월 중에 본격 가동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 상황이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먼저 하긴 했습니다. 202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23년 작년서부터 시제품을 좀 만들면서 근데 이게 조그만 거 우리가 봤잖아요. 네. 이게 점점 커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 전해드릴 때 미국에서는 실제로 자동차에 들어갈 만한 크기를 이제 시제품으로 지금 테스트한다 이제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요번에 전기차 캐즘이 끝나고 다음에 다시 한번 그쪽에 되면은 아마 이거는 그때쯤 되면 이 시간이 네. 꽤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렇게 만약에 좀 빨리 본다면 그렇게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하고 있다는 전자신문의 뉴스인데요. 먼저 읽어드리고 팁을 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의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대대적 개편과 신규 공급망 구축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개발 단계부터 구매까지 변화가 예상되어 반도체 업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선이랑 여기 심표 치고요. 장비를 대상으로 기존 거래 관계나 협력 유무에 관계없이 성능을 최우선으로 출발선부터 다시 선정하겠다. 기존의 삼성전자는 이런 거 너희들 만들어봐. 그리고 선정된 업체가 있으면 1대1로 선정된 업체에서 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요번에 요거를 포기하고 1대다. 1대 복수의 공급망 선정으로 전환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공정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향후 전공조에 이르기까지 재점검을 하지 않겠냐. 요 뉴스거든요. 네. 이게 왜 되게 큰 뉴스일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닥 코스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네.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우리 시장 전체가 막 움직여요. 네. 미국에도 뭐 그렇지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급망의 밸류 체인이 따로 좀 있었고 양쪽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소부장에는 뭐 인텔이나 이런 TSMC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것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다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고민이 많겠죠. 네. 뒤쳐서 있는 상태에서 그걸 극복하고자 이런 상황이 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삼성전자향, SK하이닉스향 후방 기업들 있잖아요. 네. 후방 기업들이 여태까지는 얘는 삼성전자향이야. 그래서 삼성전자 좋아지면 얘는 뜰 거야. 이거 있었잖아요. 네.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이쪽의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좀 바쁘게 이걸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가 차별화가 상당히 되지 않을까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내년에 지금 저점을 좀 터닝하면서 내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좀 선반영하면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솔솔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갈지는 이제 정말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8번 뉴스는요. 이게 지난 24일 날 되게 많이 회자된 건데요. 국민연금이 12월 24일 날 기금운용본부의 중기자산 배분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말 자산구별 비중을 국내 주식을 14.9%로 책정했어요.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지금이 12.7% 정도. 아, 12.7%. 네, 지금이 네. 한 12.7%예요. 그럼 내년에 14.9%니까 지금 전체 국민연금의 총 자산을 감안해 보면 약 한 2.2%를 더 살 수 있고 네. 지금 총 자산 감안하면 25조 원 정도를 국민연금이 더 사주지 않겠냐. 이 기사가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살 수도 있어요. 네. 살 수도 있어요. 일단 쭉 읽어드려 보면 국내 주식 14.9% 그러면은 더 지금보다 높아졌냐 아니에요. 올해 목표가 15.4%였어요. 올해 말이 15.4%인데 지금 12.7%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국내 비중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하락하고 미국은 오르면서 우리가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주가가 떨어지고 한쪽은 주가가 올랐으니까 비중이 원래 똑같은 비중이라도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형 펀드들은 얘를 맞춘다고요. 네. 더 많이 있는 데서 좀 뭐 더 사주고 이쪽에서 더 팔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예요. 리밸런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내년도는 지금하고 괴리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뉴스들과 그리고 기대감이 막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사줄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전략상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낮아지면은 예. 리밸런싱 차원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저걸 했잖아요. 그 자체적인 운용의 버퍼를 뒀잖아요. 네. 버퍼를 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안 맞췄지 않습니까? 꼭 맞추지 않아도 안 사도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건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시장이 수익이 날 거라고 하면 저가 매수 들어오겠죠. 우리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고 미국 시장에서 날 거야 그러는데 수익이 안 나는 시장에 애들이 사줄까? 그냥 우리 기사 나온 것처럼 한 25조 정도 내년에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장이 더 내년에 수익률이 좋을 거야.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게 가정은 우리 다 지금 비관론이지만 그런 많은 게 가정에서 그렇다면 25조가 아니고 더 살 수도 있죠. 이 비중만큼이 아니고 좀 더 왜냐면 이게 그 버퍼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씀 이런 데는 네.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네가 예를 들어 15%가 아니라 10%로 아예 줄이자 국장은 안 될 것 같으라고 만약 10% 줄이면 네.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더 많이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걔네는 10% 이하로 아마 더 떨어질 거고 네, 맞습니다. 15%가 뭐야? 한 20%는 그래도 국장인데 가야지 뭐 이렇게 네. 하면 걔네가 많이 사는 걸로 네, 우리 국장이 올라서 맞습니다. 오히려 걔네가 20%에서 또 22%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좀 많이 들어오면 안 될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네. 국내 시장에서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냥 정말 포퓰리즘일지 모르지만 국민연금에서 좀 안전판 역할을 좀 하고 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체적인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연금 우리 돈 나중에 받을 돈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해서 깨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우리 시장을 계속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시장이 여기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발표한 겁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네. 2040년이 되면 우리 시장을 팔아야 된다 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대해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팔아야 된다. 이런
근데 저는 그거는 그냥 겁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거는 그냥 과격하게 한 거라고 표현을 드는데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언제든지 팔아도 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우리 다 아는 이제 이론적인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지금 내년에 사줄가에 대한 뭐 비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만큼의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주식이 떨어지는 데서 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지금 11월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주가가 절대 저평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밑에 자꾸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정도의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정프로님 아까 말씀하신 거를 한국은행 총재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 그래요? 개념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전략 수립할 때 외환 시장에 미치는 거시 경제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국민연금이 계속 우린 줄이고 미국 시장 계속 산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를 계속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올해요. 올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게 우리 원화 약세에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워낙 지금 한국은행 제일 걱정이 지금 환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딱 이렇게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멘트를 남겨서. 그러니까 야 너무 지금 우리 정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우리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 늘리고 한국 팔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그래. 뒷얘기는 안 했지만 한국 시장도 좀 놔두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바람이 전체로 녹아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망을 해서 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데긴 한데 예. 본인들이 직접 영향을 주는 예. 정도의 사이즈가 되니까 예.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안 돼 우리 시장에서 빠진다고 그러면 뭐 국민연금은 다 괜찮냐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게 팔면 팔수록 우리 시장 자체가 만약에 더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미 보유한 그 주식의 가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웬만한 큰게 없더라고요. 이만큼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계속 초월들어서 우리나라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줄여는 나가지만 전체의 자산의 총액이 줄어들면서 계속 빠져. 네. 그러면 국민연금 전체 자산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일본처럼 네. 막 올라요. 시장이 많이 올랐어. 여기서 따올랐어. 그러면 국민연금 전체 자산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들이 네. 느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도 하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9번, 10번은 연말이고 해서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뒤에는 하나씩 가져오는데요. 네. CNBC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버핏 지수라는 거 우리 맨날 쓰던 거 있어요. 버핏 지수라 하면 미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이게 209%라는 거예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 140%였고요. 1929년 대공황 직전이 200%였대요. 네. 와. 지금 209%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현금이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나라 3,2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큰 현금 포지션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라고는 거고. 그래서 워렌 버핏에서 계속 워렌 버핏 얘기하는 게 버크셔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네. 일단 시장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그리고 매력적인 기업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되게 이율배반적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버핏 대단하고 버핏을 따라야 된다면서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역시 버핏이 옳았어. 버핏을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버핏은 시장 밸류에이션이 높고 매력적인 기업이 없대요. 주식 다 팔고 있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버핏을 따라야 된다는 게 버핏이 결국 옳았어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미국 내년에 오를 거예요 다.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 미국 다 오를 거예요. 미국은 매력적인 기업이 다 있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냥 가져왔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자꾸만 던지면서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우리 시장 상황도 10번 도수도 대단합니다 진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계좌가 복수 계좌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투고 저기도 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다 토탈리 봤을 때 1,559만 계좌가 됐답니다. 안 놀라세요? 1,559만. 그렇게 많아요? 아니 우리 주식 투자자가 계좌 수가 이 정도 아니에요? 예. 이 정도 이것보다는 좀 많은데. 아니 우리 인구가 유독 한 사람이 계좌를 많이 트나요? 많이 트죠. 가상 쪽은 더 많이 트나? 1,559만 계좌라는 거예요. 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상자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11월에만 60만 계좌가 터졌대요. 제가 보기에 그 60만 계좌는 복수 계좌도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신규 계좌. 네, 신규 계좌 60만 계좌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 보유 금액이 시가 기준으로 102조 원. 102조 원. 그리고 평균 거래 대금이 14.9조 원.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시장이 좀 거시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여러 안 좋은 뭐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 요인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득권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소유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개념이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소유나 이런 쪽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가상자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쪽으로 이제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올해 우리 시장의 형국이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거래액이 우리 주식시장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지금. 많아진 거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서 활발하게 투자들을 하고 하니까. 네. 와,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하여튼 그 미장 안 한 거, 네. 코인 안 한 거, 예. 아주 머리를 그냥 다 쥐어 뜯습니다, 제가. 머리 많으신데요. 네. 머리숱 많으신데.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래비티 샴푸 때문이죠. 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전 예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비티. 네. 아니 그 광고가 엄청 좋더라고요. 어디 카이스트 박사님 하신 맞아요. 네, 이해신 맞아요. 박사님. 네. 오늘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머리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딴건 몰라도. 그래비티 샴푸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할 이유는 없는데 왜냐하면 네. 탈모 좀 있는 분들은 다 아셔. 예, 그리고 탈모가 없더라도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으시니까 요 그래비티 샴푸는 뭐 많이들 아시는데 이제 스트롱 약간 그 긴 머리 또 약간 얇은 머리 정도는 스트롱이고 네. 정말 좀 머리가 너무 가늘어졌다. 조금 짧은 머리다. 그러면 이제 엑스트라 스트롱을 쓰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따개비나 홍합 등이 이렇게 달라붙는 그 원리 그거를 고성분들은 이제 잘 배합을 해서 그 머리털이 뭐 새로 막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머리털이 안 빠지는 겁니다. 딱 달라붙어서. 딱 달라붙어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 뭐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뭐 컨텐츠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광고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잘 팔리는 거니까 어디서 살 수 있어요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제품을 딴 데서 확보했다. 확보했다. 그러니까 누가 확보했느냐가 중요한데 3%가 확보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살 수 있다. 딴 데 가면 못 산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할인도 못 해요, 우리도. 이건 뭐 할인 뭐 30% 50%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웃돈 주고 사 엑스트라 스트롱은 진짜로 저 당근마켓 같은 데서 엑스트라 스트롱은 특히 웃돈을 주고 삽니다. 왜냐면 지금도 아마 우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예약 구매 쪽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 바로 지금 배송되나? 하여튼 그게 이렇게 막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엑스트라 스트롱 같은 경우는 빨리 아마 요거를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 스트롱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머리가 길다. 근데 좀 요즘 볼륨이 좀 많이 사라졌다. 뭐 한 30대, 40대부터 이제 점점 머리에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럴 때 쓰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요. 더 이유도 없어. 아니, 뭐 이게 지금 뭐 이건 우리가 하는데 심지어 어디서 저 카톡 단톡방에 떴어 이렇게. 그 탈모 판매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지금 엑스트라 여기 판매합니다. 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엑스트라 스트롱 쓰시죠?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조금 가격이 있던데 많이 싸게 파시나요? 많이 싸긴 못해요 우리도. 아, 예. 기껏해 5%?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뭔가 그거 쓰면 네. 좋을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아, 우리 할인 안 하니까 더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요즘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머리가 뭐랄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뻣뻣해지는 느낌이랄까? 네, 머리에 좀 힘이 들어가요 진짜. 아, 그냥 단단해지는군요. 네, 그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뭐 링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갖고 그 저희 제작진한테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는데요? 아직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링크 잘 안 돼? 그 여러분 복입니다.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건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하여튼 요거는 꼭 필요하신 분들 저 고정 댓글 위에 보면 링크 있으니까 그거 한번 따라가시면 그래도 아마 될 거고요. 영상 밑에 아마 좀 풀 링크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요건 뭐 오늘 못 사셔도 나중에 저희가 또 다음 달이 나온지 한번 확보를 해볼게요. 네. 네, 너무 저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